아파트 2층 높이의 거대 돌기둥, 그 속에 새겨진 1775자. 1400년 만에 비석을 발견한 일본은 환호합니다. 우리가 고대 한국을 정복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런데 이 비석, 고구려가 세운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자랑하려고 세운 비석에 왜 일본 이야기가 있을까요? 글자를 조작했다는 의심, 여기서부터 100년짜리 역사 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침략 근거로, 중국은 자기네 역사로. 비석은 침묵하는데 산 사람들이 찢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광개토 대왕비의 진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1883년 만주 벌판, 일본 군인 하나가 풀더미를 해치고 돌기둥 앞에 섭니다. 높이 6m, 아파트 2층이에요. 사방에 한자가 빼곡합니다. 1775자. 이 군인 이름이 사코 가게노부, 일본 육군참모본부 소속이에요. 이 사람이 이 비석의 탁본을 떠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6년 뒤 판독 결과가 나옵니다. 일본 군부가 환호해요. 왜냐, 이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정복했다는 증거가 튀어나온 겁니다. 일본은 이걸 들고 조선을 집어삼킵니다. 원래 너희 땅은 우리 거였으니까. 그런데요, 이 비석 일본이 세운 게 아니에요. 고구려가 세운 겁니다. 고구려 왕의 아들이 아버지 자랑하려고 세운 비석이에요. 거기에 왜 일본이 한반도를 정복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혹시 일본이 글자를 조작한 거 아닌가? 이 의심 하나가 100년짜리 전쟁을 만들어버립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돌멩이 하나 놓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오늘 이 비석의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석 이름은 광개토대왕 능비, 주인공은 광개토대왕.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비석의 비밀이 풀려요. 근데 이 사람 이력이 좀 미쳤습니다. 391년 고구려 담덕이라는 소년이 왕위에 올라요. 나이 18. 근데 이 소년이 물려받은 건 왕관이 아니라 치욕이에요. 49년 전인 342년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라는 나라가 고구려 수도 국내성을 기습합니다. 전현의 왕 모용황이 대군을 이끌고 두 갈래로 나눠서 들어왔어요. 하나는 양동작전, 하나는 본대. 고구려가 양동에 속아서 주력을 잘못된 방향에 보내는 바람에 수도가 털려버립니다. 결과가 처참해요. 궁궐이 불탔어요. 왕의 어머니, 왕비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백성 5만 명이 잡혀갔어요. 5만 명이면 당시 고구려 전체 인구의 상당수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왕릉까지 파헤쳐서 선대왕의 시신을 약탈해 간 거예요. 산 사람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죽은 왕까지 건드린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릉을 파헤치는 건 그 나라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나라의 뿌리를 뽑은 거예요. 29년 뒤인 371년, 이번에는 남쪽에서 백제가 올라옵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연 근초고왕이 태자 근구수와 함께 정예병 3만을 끌고 평양성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고구려군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는데 이 전투에서 고구려 왕 고구권왕이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왕이 전장에서 적한테 화살 맞고 죽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전쟁터에서 총 맞고 죽은 거랑 같아요. 고구려 조정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북쪽에서는 선비족한테 털리고 남쪽에서는 백제한테 왕을 잃었다. 이러다 진짜 나라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아요. 고구건왕의 아들 소수리망이 즉위하면서 전쟁 대신 내치를 택합니다.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의 마음을 모으고 태학을 세워 인재를 기르고 율령을 반포해서 법체계를 정비했어요. 군대 키우기 전에 나라의 뼈대를 먼저 세운 거예요. 이 개혁이 없었으면 이후의 정복 전쟁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가 있어도 병력 동원하고 보급 유지할 시스템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소수리망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요. 뒤를 이은 동생 고국양왕, 그리고 고국양왕의 아들이 바로 담덕입니다. 우리가 아는 광개토대왕이에요. 이 18살짜리가 왕이 됐을 때 나라 사방이 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적의 화살에 사살당했고요. 이 소년한테 남은 건 복수심과 치욕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놀랍습니다. 보통이면 숨져, 수성하죠. 살아남는 게 먼저잖아요. 1년 만에 4만 대군을 일으켜요. 방향은 남쪽. 할아버지를 죽인 백제입니다. 석현성 포함 10여 개의 성을 한 방에 날려버렸고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관미성을 20일 만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게 맛보기였어요. 396년 본격적으로 남진합니다. 수군까지 끌고 한강을 건너서 백제의 심장부로 직행해요. 50개 성 700개 촌락을 쓸어버립니다. 50개 성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도시라는 도시를 다 접수한 규모예요. 백제왕 아신왕이 수도 위례성에서 포위당해요. 더 이상 못 버텨요. 아신왕이 무릎을 꿇고 맹세합니다.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 노객, 노예라는 뜻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한테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광개토대왕은 아신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인질로 잡고 개선합니다. 근데 아신왕이 진짜 대단한 게요. 포기를 안 해요.
항복한 이듬해부터 매년 가을 추수기를 노려서 고구려를 칩니다. 395년 폐수전투에서 백제군 8,000명이 몰살당해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수급 8,000개 노획이라 되어 있고 백제 본기에도 죽은 자 8,00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양쪽 기록이 일치할 정도로 처참한 패배였어요. 그래도 안 멈춰요. 그해 11월 아신왕이 직접 7,000명 끌고 한강을 건너 북진하는데 폭설을 만나서 돌아가요. 그래도 안 포기해요. 결국 왜 가야랑 동맹을 맺어서 신라를 치는 우회 전략까지 동원합니다. 복수에 미친 거예요. 근데 이 동맹마저 광개토대왕의 오만대군의 박살이 나요. 한 왕의 집념이 결국 나라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 셈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오만 대군이 남쪽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서쪽에서 후연이 기습해요. 후연의 왕 모용성이 고구려 사신이 무례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면서 북방의 신성과 남소성을 점령합니다. 고구려 주력이 수천리 남쪽에 있으니까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본 거죠. 동시에 남쪽에서는 백제 가야와의 연합군이 신라를 침공하고 신라 내물왕이 고구려에 긴급 구원을 요청해요. 남과 북 동시에 전쟁이에요.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린 겁니다. 이 상황을 현대로 치면 서쪽 국경에서 적이 밀고 들어오는데 동맹국이 남쪽에서 SOS를 보내는 거예요. 보통 나라면 하나를 포기합니다. 전력 나누면 양쪽 다 질 수 있으니까요. 역사를 봐도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이긴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토대왕은 둘 다 이겨버려요. 남쪽 보병과 기병 5만을 신뢰 보냅니다. 5만이면 당시 신라 전체 군사력보다 많았을 거예요. 고구려 5만 대군은 남거성에서부터 연합군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망치는 적을 가야의 종발성까지 추격해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한반도 남부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 한 번의 전투로 백제 가야외의 해상동맹이 완전히 와해됩니다. 신라는 이때부터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들어가요.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의 질서를 결정하는 유일한 강대국이 된 겁니다. 서쪽 사국 미년부터 요동의 파상 공세를 퍼붓고 사급 7년에 5만 대군으로 후연을 대파합니다. 요동전 지역 장악. 후연은 사실상 멸망해요. 410년에는 동쪽의 동부여까지 정벌합니다. 고구려의 뿌리인 부여 땅을 되찾은 거예요. 그 전에 북쪽도 정리했어요. 392년에 거란 정벌에서 잡혀갔던 고구려 백성 1만 명을 데려오고 395년에 거란족 패려를 완전히 복속시키고 398년에 숙신까지 조공을 받아냅니다. 등 뒤에 적을 먼저 없앤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18세 소년의 전략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전부 일생 동안 64개 성 1,400개 촌락. 한국사에서 이 정도 정복한 왕은 없어요. 사압기 12년 이 사람이 죽습니다. 나이 39, 사이는 기록에 없어요. 20년 동안 만주 끝에서 한반도 끝까지 직접 말 타고 뛰었으니까 39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버틴 게 대단한 거예요. 아들 장수왕이 결심합니다. 이 업적이 잊혀서는 안 된다. 44년 아버지 무덤 옆에 높이 6m짜리 돌기둥을 세워요. 다듬지 않은 응회암 내면에 1777모자를 빼곡히 새겨 넣습니다. 현재 위치는 중국 지린성 지안시 비석에서 200m 거리에 광개토대왕의 무덤인 태왕릉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무덤 바로 옆에 역사상 가장 큰 비석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광개토대왕릉비예요. 비유는 세 부분이에요. 첫째, 고구려 건국 신화. 둘째, 광개토대왕의 전쟁 기록. 셋째, 무덤을 관리할 330가구의 배치 규정.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위대함을 1775제 담아 영원히 남기려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1775자 중 딱 20여 제에서 터져요. 이 20자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100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1400년을 건너뛰어야 해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합니다. 그 뒤로 이 비석은 만주 오지에 버려졌어요. 풀이 덮고 이끼가 끼고 비바람에 깎이고 수백 년간 사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비석의 존재는 일부 알려져 있었는데요. 아무도 고구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금나라 황제의 비석으로 오해받았거든요. 한자가 빼곡히 새겨진 거대한 돌기둥이니까 당연히 중국 왕조의 유물이라고 짐작한 거죠.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때 조선의 학자가 한 명이라도 이 비석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가서 확인했다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안 갔어요. 갈 수도 없었고 갈 이유도 못 느꼈고 1880년대 전환점이 옵니다. 청나라가 만주의 봉급령을 해제해요. 봉급령이 뭐냐면 만주 지역에 한족이 이주하는 걸 금지하는 정책이었거든요. 만주는 청나라 황실의 고향이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풀리면서 사람들이 다시 만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지 농민들이 밭을 일구다가 거대한 돌기둥을 발견해요.
1400년 만에 비석이 세상에 다시 나온 겁니다. 소문이 퍼지자 청나라의 서예가, 금속학자들이 탁본을 구하러 몰려들었어요. 오래된 비석의 서체 자체가 학술적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석에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건 조선이 아니었어요. 일본이었습니다. 왜 일본이냐? 1880년대 일본은 한반도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만주 일대의 정보 수집에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군인이 역사 유물에 관심을 갖는다?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에요. 전략적 판단이에요. 1883년 아까 그 사코 가게노부가 탁본을 입수해요. 탁본이란 비석에 종이를 대고 먹물로 글자를 떠내는 건데 이 비석은 표면이 워낙 울퉁불퉁해서 일반적인 방법이 안 통했어요. 그래서 쌍구과목본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썼습니다. 글자에 윤곽을 손으로 베낀 다음 글자가 아닌 부분을 먹으로 칠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게 작업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미한 글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윤곽이 달라지거든요. 1889년 일본이 판독문을 발표합니다. 문제의 구절. 바이찬 신로, 就是书民由来朝贡而为20毛年来读海坡 바이찬 산 신로 이웨이 천민. 일본 학자들이 이걸 읽어요.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송민이었는데 외가 3세 91년에 바다를 건너와 격파해서 신민으로 삼았다. 이게 임나일 본부설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옛 가야 지역에 일본이 통치기관을 뒀다는 주장이에요. 시기가 중요해요. 1880년대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군국주의에 달려가면서 조선 침략을 준비하던 때거든요. 이 비석이 군부한테 완벽한 선물이 된 거예요. 고대에도 우리가 지배했으니까 지금 다시 지배하는 건 역사의 복원이다. 실제로 조선 강제 병합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50년이 지나고 193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한국의 역사학자 정인보가 방역에 나서요. 식민지 백성이 식민 지배의 근거를 뒤집으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인보가 뭘 했냐면요. 같은 한문이에요. 글자 하나 안 바꿨어요. 끊어 읽는 위치만 바꿨습니다. 일본은 외가 건너와서 격파했다로 읽었는데 정인보는 외가 건너오니까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외를 격파했다로 읽은 거예요. 주어가 외에서 고구려로 뒤집혀 버려요. 한문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쉼표 하나가 정복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텍스트만 놓고 보면 양쪽 다 말이 돼요. 수십 년째 평행선이에요. 여기까지는 해석 논쟁이에요. 학자들끼리 싸우는 거죠. 근데 1972년에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려요. 제일 한국인 역사학자 이진희. 이 사람이 폭탄을 던집니다. 해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육군참모본부가 글자 자체를 조작한 겁니다. 구체적이에요. 사코가 탁본 뜨면서 25개 글자를 변조했고 참모본부가 현지에 사람을 보내서 비석 표면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물리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면 원래 글자 위에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위에서 다시 탁본을 뜨면 조작된 글자가 원본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비석에 석회를 바른다? 글자를 물리적으로 바꾼다? 이건 국가 차원의 역사 조작 의혹이에요. 그것도 일본 군부가 조직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일본 학계가 패닉에 빠져요. 10년 넘게 반론을 못 냅니다. 왜냐면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비석은 중국 땅에 있는데 냉전이라 가볼 수가 없어요. 증거물이 공산권에 갇혀 있는 상황. 한국도 일본도 현지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학계는 흥분해요. 판독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형구 교수는 비문의 우웨이자 자체가 원래 호였는데 조작한 거라고 주장해요. 이게 사실이면 비문의 외는 애초에 등장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 1984년 중국 학자 왕젠진이 드디어 현지에 직접 가요. 주민 인터뷰하고 문헌 뒤지고 비석 실측합니다. 결론을 내려요. 석회를 바른 건 일본군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발랐냐? 현지 탁본 장사꾼이에요. 초천부, 초균덕,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부자가 비석 옆에서 탁본 떠서 파는 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비석이 울퉁불퉁해서 탁본이 잘 안 나오니까 갈라진 틈에 석회를 채워서 표면을 고르게 만든 거예요. 선명한 탁본을 비싸게 팔려고. 역사 조작이 아니라 돈벌이였던 겁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요. 석회 바르기 전에 뜬 1880년대 탁본들이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곳곳에서 발견돼요. 석회 전과 후를 비교해봤더니 신묘년조 부분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조작설이 무너집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신묘년조는 그렇다 쳐요. 비문 다른 부분은요. 영락 10년 기사에 외만외괴라는 네 글자가 있는데 사코의 탁본에서 원래와 다른 의미로 바뀌어 있어요. 2014년에 이형구 교수가 현지에서 끌로 긁어낸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비석 전체가 조작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글자에 누군가 손을 댔을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소름 끼치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 와세다 대학의 이성시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조작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구려인이 애초에 사실을 과장한 건 아닐까요? 이 비석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세운 추모비예요. 우리도 부모님 칠순잔치에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야기하면 좀 부풀리잖아요. 비문 속 세계관을 보면 납득이 돼요.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이고 백제랑 신라는 원래 조공 바치는 속민이고 외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침입자예요. 외를 일부러 키운 거예요. 강한 적을 세워야 그 적을 물리친 고구려가 더 빛나니까. 외의 등장은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 고구려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사적 장치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국사기랑 교차 검증을 해보면 능비의 전쟁 기록 대부분은 사실과 맞아요. 1, 2년 차이가 있을 뿐 전쟁 자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과장이 있었다 해도 뼈대는 거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일본이 비석을 통째로 조작했나? 아니에요. 석회는 장사꾼이 바른 거고 대규모 조작은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일본 해석이 맞나? 그것도 아니에요. 고구려가 아버지 자랑하려고 세운 비석에 적국이 우리를 정복했다고 쓸 리가 없잖아요. 대다수 학자가 이 해석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신묘년조의 주어가 왜인지 고구려인지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이 비석 싸움은 한국이랑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2년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해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고구려가 한국 역사가 아니라 중국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석이 중국 땅 지린성 지안시에 서 있거든요. 중국은 비석 주변을 정비하고 유리 보호각을 씌워서 관광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리적 소유권을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한국 학자들이 현지 조사를 하려면 중국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그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정작 비석의 주인인 한국은 자기 비석에 자유롭게 접근조차 못하는 겁니다. 일본은 비석의 내용으로 침략을 정당화했고 중국은 비석이 자기 땅에 있다는 이유로 고구려를 가져가려 해요. 하나의 돌덩이를 세 나라가 전혀 다른 욕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고대의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근거로 쓰고 싶어 해요. 중국은 고구려는 우리 역사다라는 근거로 쓰고 싶어 해요. 한국은 이 두 주장에 다 맞서면서 때로는 조작설이라는 과잉 대응까지 하게 됐어요. 아이러니한 게요. 비문은 원래 하나들의 효심으로 쓰여진 건데 1600년이 지난 지금은 세 나라의 전쟁터가 됐어요. 비석은 한 글자도 안 바뀌었는데 읽는 사람들의 욕망이 글자의 의미를 바꿔버린 겁니다. 현재 학계가 대체로 동의하는 건 이거예요. 석회는 일본군이 아닌 장사꾼이 바른 거고 신묘년조의 대규모 조작은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걸 임나일 본부설의 근거로 삼는 건 부당하다. 여기까진 합의가 됐어요. 근데 합의 안 된 것도 있어요. 신묘년조의 정확한 해석, 주어가 왜인지 고구려인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영락 신년조 일부 글자의 변조 여부도 열려 있고요. 최근의 추세는 글자 한두 개에 매달리기보다 비문 전체의 맥락과 고구려인의 의도를 읽자는 쪽이에요. 비문의 주인공은 고구려예요. 세계관도 고구려 중심이에요. 그 안에서 왜가 어떤 역할로 등장하든 이 비석은 고구려의 위대함을 선언하기 위해 세워진 거지 왜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해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만화가 야스히코 요시카즈가 이 능비를 둘러싼 일본 참모본부의 음모를 소재로 하늘의 혈맥이라는 만화를 그렸어요. 일본 사람이 자국 군부의 비석 조작 의혹을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만큼 이 비석 이야기는 한 나라의 시각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복잡한 역사예요. 만약 이 비석이 한반도 안에 있었다면 동북공정의 구실 하나가 줄었을 거예요. 만약 1883년에 일본 군인이 아닌 조선의 학자가 먼저 이 비석을 찾았다면 100년의 논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 한문이라는 언어가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언어였다면 이 모든 싸움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어요. 있는 건 돌에 새겨진 1775자와 그걸 둘러싼 세 나라의 욕망뿐입니다. 1600년 전 21살의 아들이 39에 죽은 아버지의 무덤 옆에 돌기둥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정복한 60세계 성과 1400개 촌락을 1775자에 담았습니다. 근데 그 비석은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세 나라 중 누구도 이 비석의 진실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했으니까요.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기록해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밤의 전쟁사였습니다.